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그러면 좀 자유롭게 마이크를 이렇게 모바일로 달았으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지현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 맞고요. 제 경력은 다 맞는데 정지현 교수님이 아닌 제가 가장 유명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선도 연구자다 하신 말씀은 틀린 것 같아요. 사실은 정지현 교수님 제일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구자 또는 환경공학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칭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 주제 기후 위기는 기회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기후 위기는 기회가 맞다는 뜻이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후테크라고 하는 기후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후테크를 우리가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국부도 창출하지만 전 세계의 그런 어려움, 기후로 인한 재난 이런 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제가 있어요. 고려대 건축환경공학과에 있는데 제가 또 에너지환경 고려대학교에서 있는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고려대학교의 탄소 중립 노력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려대학교가 아마 메이저 대학교 중에서는 제일 처음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 캠퍼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4가지의 필라, 4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에너지 독립이라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에너지 독립이 있고요. 에너지 독립. 두 번째는 생태 흡수원을 증가시키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력을 가장 최소화하게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흡수원을 확대시키는 부분은 고려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인데 탄소 흡수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캠퍼스에 여러 가지 녹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2가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나 또는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창업을 촉진하자는 것이 있어요. 이 창업을 촉진하는 데 내용을 보면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기후테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자. 탄소 중립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꿈을 이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학교에서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과 혁신이에요. 탄소 중립 전문가를 양성해보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과학이라는 큰 교육 과정에서 환경과학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의 선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탄소 중립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여기한 교육과 혁신에서 탄소 중립 전문가 양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탄소 중립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환경부의 탄소 중립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저희 에너지환경대학원이 수주를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린카본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가 학부 과정의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환경부의 에코업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영남대학교 지금 정재현 교수님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대학원 사업으로 환경부의 그린카본 사업단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든 거죠. 그린카본은 Graduate School of Energy and Environment for the Neutralization of Carbon. 요거의 약자를 딱 띄워오니까 그린카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 특성화 대학원을 설명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을 잠깐 설명드리면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교수진과 그다음에 인문사회 교수진들이 학제 간 협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바로 옆에 키스트가 있어요. 그 키스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고 정주영 교수님께서 여기 영남대에 부임하시기 전에 키스트의 연구원이셨는데, 키스트와 고려대학교가 힘을 합쳐서 이 에너지환경대학원을 만든 겁니다. 거의 15년 됐죠. 15년 전에 고려대학교에 이제 에너지환경대학원, 그 당시에 에너지환경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창조적인 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스타트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봐라 했던 얘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전문가가 되라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탄소 중립 전문가 또는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가서 뭐 제가 AI를 예를 들어서요, AI를 시대가 왔는데 AI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AI를 통해서 가장 많은 잡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각 전문 분야마다 전부 다 AI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 직업도 대체하고 전문 인력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융합 인재 같아요. 즉 인문사회도 알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도 알고 양쪽을 결합해서 정책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AI가 아직은 그렇게 융합적인 어떤 사고나 또는 각각 다른 전문 분야를 합쳐서 뭔가 창조적인 뭔가를 내놓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세 번째로죠. 탄소 중립 전문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인문사회와 또는 이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융합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환경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 전과정 현장형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분야 국내 최고의 어떤 융합인재란 말을 쓰거든요. 융합인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안에 첫 번째가 탄소중립 기술 및 정책의 어떤 평가가 가능한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책 쪽도 알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탄소중립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CO2를 저감해.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장에 써주려면 어떤 식으로 현장에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을 전체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우리 환경 분야에 있든 간에 그게 탄소 중립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물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뭔가 이런 정책과 부합하는 그런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AI가 못하는 그러한 독특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자기의 어떤 그 영역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하는 나의 바람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탄소 중립 기후 기술 오늘의 토픽이죠. 뒤에 나오는 그 물공급 인프라 탄소 중립은요, 아마 작년이었던가요?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을 때 주요 주제가 이거였어요. 물공급 인프라 탄소 중립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부생보다는 또는 뭐 저 대학원생들이 많았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탄소 중립 기후 기술 요 첫 번째 내용을 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 평균 온도가 앞으로 1.5도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적혀 있습니다. 2040년 내에 1.5도 상승 예상이 임박했다. 사실 2040년도 아니에요.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후 변동성이 크게 증가돼서 50년 폭염
빈도 뭐 8.4배 증가. 이거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는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적도의 생명 한계 온도, 저게 이제 35도라고 하는데 적도 지역은 지금 이제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온도에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계속 가면 적도 지역에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만 년간의 1도 진폭에서 이탈했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도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5도가 바로 우리의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모여서 자 열심히 CO2 감축하고 뭐 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하는데 1.5도예요. 그렇게 해도 1.5도는 와요. 그렇게 막다 해도. 근데 1.5도까지 올라갔던 우리의 경험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2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500만 년 동안 이런 기후에서 우리가 살아본 역사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6번째 대멸종이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 뭐 아니면 뭐 약간 과장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 5번의 어떤 대멸종이 있었는데 멸종할 때마다 그 당시에 지배종이라고 하는 생물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지배종이 뭐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막으면 글쎄 우리 또는 뭐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인구가 옛날에 그 산업혁명 전에 10억 명이었는데 지금 80억 명이에요. 전 세계 GDP는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근데 인구가 줄고 GDP가 증가했다는 것에 비례해서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 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보면 알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옛날의 데이터들을 보면 그 온도가 변화하고 빙하기도 있고 소빙하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CO2의 변화가 항상 있죠. 여러분들 CO2 뭐 어떻게 옛날에 변화량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빙하 같은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옛날 그 빙하를 녹여서 거기에 들어있는 CO2를 측정하게 되면 대기 중에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정확히 그 당시에 CO2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2의 변화량만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도씨의 변화가 또는 2도씨까지 상승하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좀 요새 나오는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2050년까지 넷제로 한다고 CO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5도씨로 맞고 이거를 2070년이나 80년에 가서 넷제로 같은 걸 하게 되면 2도씨 정도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도씨까지 가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2050년까지 뭐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 넷제로가 뭐냐, 탄소 중립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 중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순 배출을 제로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이 전 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그림 자세히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흡수할 수 있는 양이죠. CO2를.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돼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넷제로 하려면 얘를 줄여야 되겠죠. 온실가스를. 그래서 이만큼 줄였어요. 배출량을 저감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돼요. 그럼 이만큼 늘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려대학교의 두 가지 필러 처음에 1, 2번이 뭐였어요? 에너지 전환이죠. 그러니까 CO2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든 나라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게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CO2 말고도
그린하우스 가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6대 온실가스에서 여기 이산화탄소, 여기 메탄, 아산화질소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같은 거, N2O 같은 거는 여러분들 상하수도공학 특히 정지현 교수님 수업 뭐 하수처리 보면 저 그린하우스 가스가 하수처리 시에 다 발생합니다. 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서의 CH4나 N2O 같은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넷제로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IPCC에서 말하는 넷제로는 CO2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제로화하는 개념입니다. 저 메탄이나 N2O 같은 경우는 CO2보다 훨씬 더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쟤네들은 더 세심히 컨트롤 해야 되죠. 양은 CO2에 비해서 적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데 감축과 적응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와. 그럼 우리는 뭘 하겠냐 하고 얘기하면, 자, 우리는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하겠습니다 해요. 감축 부분은 뭘까요? 이 감축 부분은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CO2의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가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무탄소 에너지 생산을 한다든가,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한다든가, 뭐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온실가스를 저장, 흡수, 활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O2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감축 쪽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가 오죠? 넷제를 해도 1.5도씨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넷제로 조금 늦게 달성하면 어떻게 2도씨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넷제로를 하고 가지만 동시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적응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야? 자연 생태계 회복력을 강화시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리질리언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식량 안보 또는 뭐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식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 적응형 도시 인프라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토목 또는 토목 환경공학과 또는 뭐 환경공학과 많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 세계 인구의 70-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왔을 때 리질리언트한 도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 영향평가. 사실 저는 적응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네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감축은요, 넷제로라는 목표가 딱 있죠. 그러면 정량적으로 목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넷제로를 한다면 우리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현재 얼마니 하고 산출해야 되지. 그러면 정략적인 목표가 딱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면 2050년까지 얘네들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발생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목표가 뚜렷해요. 감축은.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목표가 확실하니까 뭐야? 투자나 또는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는 과학기술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적응은요, 여기 아까 뭐 생태부터 시작해서 식량, 그 다음에 도시의 인프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와 또는 홍수가 와. 홍수 온다고 했을 때 홍수 1.5도씨, 2도씨 올라갔을 때 과연 홍수가 얼마만한 규모로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만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잖아. 그렇지 않아요? 홍수가 얼마큼 앞으로 올 것 같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저수시설부터 시작해서 배수시설을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돼 하는 게 정량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걸 잘 몰라요 지금. 그리고 또 자연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 거다. 도대체 1.5도씨, 2도씨 되면 도대체 얼마만한 생명, 또 어떤 생명체들이 죽을까, 멸종될까를 몰라요. 모르니까 뭐야?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4 여기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영향평가, 이거를 먼저 과학적으로 잘 해놔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기획과 과학기술 개발의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스트, 정진영 교수님 계셨던 키스트만 해도, 또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공학의 큰 내용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나 세계적인 어떤 환경 쪽에서 연구하는 그런 센터나 이런 데서 전지구적인 마크로적인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마크로적인. 우리는 아직도 뭐에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공학과가 맨날 수처리 공정 또는 하폐수 처리, 상하수도 공학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첨단 과학, 첨단 환경 과학 쪽에서는 저쪽을 전지구적으로 마크로하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키스트에서도 지금 업무 지향 무슨 그런 쪽으로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태스크를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 쪽에서는 저런 전지구적인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이 과학기술 기반 재난재해 관리입니다. 오늘 저희에 나왔던 정진영 교수님, 우리의 전문 분야는 물 분야이기 때문에 물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이런 재난재해 쪽은. 그래서 결국 재난재해를 방지해서, 재난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재산이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희 적응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비전이 뭐냐?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에요.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감축과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기술이 필요해. 그럼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유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신성장 동력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적응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입안해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한 달 후면 또 저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좌파 그룹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민주 쪽에서는 기후 에너지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 우파라고 할 쪽에서는 기후 환경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앞으로 정권을 잡든 간에 기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정부 조직법에도 들어갈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환경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 주도권을 잡을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들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뭔가 클래시컬한 것들만 보면서 가지 말고, 그냥 클래시컬하다는 게 저희 고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인 과목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과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는 좀 더 큰 그림의, 큰 의미의 환경공학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이거를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기후기술로 갑니다. 오늘 토픽이 기후기술이죠. 기후기술의 감축과 적응이 있어요. 요게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딱 내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쭉 나옵니다. 온실가스란 뭐냐, 온실가스 배출이란 뭐냐, 이런 게 나오는데,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란 해가지고 가나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온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요게 온실가스 감축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축과 적응 쪽으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자, 감축 분야는 뭐가 있느냐 하고 봐야 됩니다. 감축 분야의 기후테크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감축 부분은 온실가스 저감이에요. 아까 제일 먼저 뭐라 했어? 온실가스 저감을 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했든 뭐 했든 간에 CO2를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해요? 흡수원을 증가시키잖아요. 흡수원을 증가시킨다는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CUS도 포함됩니다. 카본, CCUS가 뭐야? 여기 CCUS 아는 사람? 카본을 저장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CCUS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축은 뭡니까?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에 보면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을 이제 없애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뭐죠? 감축 부분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어떤 전략적인 그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뭐 해야 돼? 전동화해야 돼. 에너지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그러죠.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기차야. 전기차. 전기차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기차가 쓰는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되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놔서 전기의 수요를 높여주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을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서 먼저 전기차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시스템을 전기 구동화해서 전기로만 구동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면 신재생 에너지부터 이런 에너지 전환이 촉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발전과 전환,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안에 보면 재생에너지의 수력, 태양광열,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가 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환경과학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에너지, 기후에너지과를 만들게 되면 산자부에서 하게 되면서 이게 산업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에너지 부분도 에너지 환경대학원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란 큰 그림에서 그려줘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런 에너지의 문제점은 뭘까요?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은 뭐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의 시스템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쓰거나 그게 원자력이 돼도 좋고 어떻게 되냐면 중앙 집중적으로 큰 발전소 하나 만들어 놓고 에너지원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든다면 뭐야? 멀리 쏴줘야 돼. 쏴줘야 되니까 뭐예요? 교류로 만들어서 멀리 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손실도 큽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면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에너지원이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역에서 분산해서 얻게 됩니다. 분산해서 얻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너지 저장 수송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저기 CO2 발생을 에너지 부분에서 줄였는데 그래도 발생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니? 얘들은 포집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고정, CCUS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감축이에요. 이게 감축 기술이에요. 그런데 적응적으로 가면 적응 쪽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가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나오는 게 농업축산입니다. 농업축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물 재배 생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축,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계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테크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더 이상 IT에 투자 안 하고 기후기술 쪽에 실리콘밸리의 모든 벤처캐피탈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손대고 있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나
물 쪽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 쪽은 이미 물 쪽은 아닌데 에너지 쪽은 이미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식량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식량 쪽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거다 생각을 해서 농업축산 쪽에 적응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나온 게 물관리입니다. 이 물관리가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이 물관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 환경 쪽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수자원 확보, 공급, 수처리, 수재 관리, 수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에 관한 내용들은 다 어디 기후변화에 커다란 임팩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관리, 이 물관리 기술을 앞으로는 기후테크의 하나로 뭐 포장한다는 얘기는 이상하지만 기후테크 하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할 때가 됐어요. 왜? 기후변화가 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예측 모니터링, 아까 중요성 얘기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양수산,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산림, 육상,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 이래서 기후테크라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감축과 정 쪽으로 나눠지고 정 쪽에 우리 물관리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이었나요? 2023년에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확정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왜 발표를 했을까요? 저거 육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거 육성하겠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문별 비전과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딱 나눠서 나오는데 그 나눠서 나오는 그 형태가 이렇게 6가지 분야로 나옵니다. 이 6가지 분야가 에너지 공급이 있고요. 산업 쪽이 있고 수송 쪽이 있고 건물, 농축수산, 그 다음에 폐기물 및 탄소 흡수원 이렇게 우리나라는 6개 분야로 나눠서 정책을 입안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도 이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탄소 중립 핵심 기술, 환경부 탄소 중립 특성화대학원에서 기술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탄소 중립 감축 쪽의 핵심 기술을 뭐 나눠봐라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탄소 발생량을 없애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그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에너지 전환인 거야. 요걸 기억해둬요. 시험 보면 저는 이런 거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해서 탄소 발생량을 아예 탄소를 발생을 없애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발생을 적게 하게끔 만들 거예요. 적게. 좀 적게 해봐라. 같은 일을 하는데 적게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야. 에너지를 요만큼만 써도 이만큼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에너지 발생량을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줄이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는 애는 포집, 활용, 저장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대기 쪽으로. 요게 3단계 감축 기술이에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탄소 중립 17개 분야 100대 핵심 기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에너지 전환이 총 35개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에서 자꾸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쪽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 44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물 분야 얘기가 이따가 하겠지만 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CO2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체 중에서 CO2의 발생량을 확실하게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철강 시멘트 뭐 이런 데입니다. 철강 시멘트 걸 확실하게 줄여주면 우리나라 넷째로 금방 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교통이 13개, 건물 환경 부분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축 쪽에서의 내용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적응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 쪽에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0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에너지 통합 시스템, 제로 에너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CCUS, 이거 흡수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선박,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 자동차까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산업에 대한 내용. 우리가 환경과학자로서 저런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메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으로 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기물에 대한 발생, 뭐 이런 것도 폐자원에서의 금속자원 회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또 그 기술 쪽에 선도가 되면 뭐 스타트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 유니콘이 돼보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의 자료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쫙 투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감축 쪽은요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감축 쪽은. 그리고 사이즈도 이쪽에 비해서 거의 뭐 2배씩 더 커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감축 쪽은 정확하게 정량적인 목표가 국가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투자하는 부분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죠? 그런데 적응 쪽은 거의 비슷하게 투자가 돼요. 2022년까지. 왜 그럴까? 아직 뭔지를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효과도 만만치, 효과도 잘 우리가 산출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대심도를 만들었다. 대심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홍수가 오면 저 바닥에다 큰 그 저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걔네들을 만들어서 그럼 도대체 얼마만한 사이즈를 만들 건데, 그리고 얼마만한 사이즈를 만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가 했을 때 우리 괜찮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즈를 뭐 만들어놨는데 한 몇 년간 뭐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아니 이거 쓸데없는 거 만들었다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갑자기 왕창 비가 왔는데 대신도 꽉 찬 다음에 그래도 물이 넘쳐. 그래서 또 홍수 또 났어. 그럼 대신도 왜 그때 적게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감축 쪽은 계속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물인프라 쪽에 또는 적응 분야가 정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유엔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정치인들이 우리는 기후변화가 와서 우리는 위기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뒤에다가 딱 또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 또는 동영상은 뭐죠? 그렇죠. 홍수 가뭄 쫙 뒤에다 깔아요. 홍수 가뭄. 심지어는 산불. 산불도 사실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가뭄이 져서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것도 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난재해할 때 산불도 물 관련 재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들을 쫙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전환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에 가장 큰 임팩트를 받고 있는 게 물 분야인데 실제로 투자를 받는 섹터는 에너지 분야가 투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원인을 없애겠다고 그러고 그 원인은 분명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발상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GWI라고 전 세계에서 물 관련된 그런 어떤 지표를 만드는 거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인데 GWI가 2024년인가요? 그때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에 대한 리포트를 냈어요. 그 투자를 보면 1970년대에는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디지털 쪽에, 그러니까 그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잖아. 다 알죠? 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다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 벤처 캐피탈이 다 거기다 갔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와? 이게 도쿄 여기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도쿄 의정서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온다고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홍수 가면 얘기하고 정치인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어. 그래 놓고 어디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에너지 쪽에서 일어났어요.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에너지 쪽에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에너지 쪽에 몰려갔고, 에너지 쪽에 유니콘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세상에 나왔죠. 그게 2010년까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물 쪽으로 투자가 될 거다. 왜? 이제부터는 적응 쪽의 기술을 봐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적응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적응 쪽에 우리 물 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예요. 2024년 피치북 기후기술 보고서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기후기술 분야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최근에 약간 감소를 좀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뭐 미국 같은 나라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기 막 기후기술, 그냥 기후변화가 온다고 하니까 기후기술 쪽으로 마구 투자가 들어갔어요. 벤처 캐피탈이. 그래서 마구 올라갔어.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옥석을 가려야 되겠다 해서 조금 이렇게 다운됐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친환경성을 넘어서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가치를 갖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COP28이라고, 이게 이제 기후협약 당사자 회의라고, 이게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도쿄 의정서 또는 파리 협약, 이것들이 이제 COP 중에 그 열렸던 도시에서 큰 어떤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데, 이게 매년 열립니다. 이 매년 열리는데 두바이에서 23년 12월 달에 열렸어요. 저도 거기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이에요. 기후변화 자체를 유익하게 어떤 이렇게 촉진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두 분야를 갖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 이 18차 두바이의 23년도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적응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류로.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는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기후 적응 분야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고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관련 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AR 솔루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거래와 자금 투자의 상당 부분이 기후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2년 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GW에서 얘기한 물 쪽으로 투자하라 하는 부분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기후기술 거래의 28%가 기후 적응, 회복,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지원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AI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AI도 이 기후기술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들 쭉 나와 있고 하는데,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며 환경 성능을 개선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산업별로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벤처기업들이 나와 있고, 23년에는 AI 관련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전체 기후기술 투자 중에 7.5%를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부터 농업, 아까 얘기했죠. 식량, 스마트 홈,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에너지 사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SK의 그 최태현 회장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만들 때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반도체를 만들거나 또는 반도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칩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열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 열을 컨트롤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데이터 센터 기술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사실은 물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 쪽의 국내 모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냐면은, 또는 떠들고 있다기보다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페스 처리장 또는 정수장에다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설을 수냉각을 하는데 그 수냉각에 대한 부분들, 저 물을 어디서 끌고 오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과 관련된 에너지와 워터 넥서스 기술들이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면 우리 물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저기 에너지 쪽이 2010년 뭐 15년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고 2030년부터는 물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같은 데서 그레디언트를 쳐봐요. GRADIANT 그레디언트. 이 그레디언트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많이 안다기보다는 제가 해수 담수화 같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수 담수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RO 기술이 들어가고 합니다. 역삼투 기술이.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가 후반부에 작년에 와서 제가 영남대 특강을 했던 주요 주제였던 물공급 인프라의 탄소 중립 얘기를 할 때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그 MIT에서 얘네들이 2013년에 창업을 하는데 얘네 그룹 애들이 MIT 그 교수님을 내가 잘 알고 MIT의 그 그룹들이 사실은 해수 담수화 또는 담수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던 팀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산업용수 처리 시장에 진입하겠다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 신금료, 산업, 수처리 솔루션 제공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용은 내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얘기하냐면은 이 기후 변화가 오니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기업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산업이 어떤 거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초순수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거 요번에 K반도체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120만 톤의 정도의 물이 초순수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물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했냐면은 야, 기후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 영역에서 상하수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산업체에서 지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들이 알아서 투자할 거다. 그럼 그 투자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 이래서 산업용수 시장을 먼저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염도 폐수에서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이것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원을 회수하고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순환경제 시대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아까 전략 중에 하나가 폐자원에 대한 그 내용을 또 2018년에 갖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PFAS라는 얘기 많이 들어본 사람. 여러분들 상수도 쪽이나 또는 수자원 쪽에서 되게 강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로 밥 먹고 산다고 앞으로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PFAS라는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가 큰 이슈가 되는데 또 그거를 2020년에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는 RO, 리버스 오스모시스의 카운터 플로우,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수처리 기능을 향상시킨 이런 기술을 가져와요. 자, 얘네들 2013년에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기술로 자기네 기업을 키운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섹터, 공공 영역이 하는 산업 용수를 확보하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어떤 워터 솔루션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 여기 2023년하고 2024년에 뭐가 됐어요? 유니콘이 된 거예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받은 유니콘 기업으로 딱 10년 만에 물 쪽에서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나왔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이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지. 항상 우리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IT 혁명이 났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이 촥촥촥 나왔어요. AI 혁명, AI. 물 쪽에서 미국 애들, MIT 애들이 먼저 만든 거예요. 우리 물 쪽은 안 될 것 같았지. 근데 됐잖아요. 우리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왔고요. 그러더니 얘네 지금 2025년 뭐 하고 있어요? 리튬 또 해요. 산업폐수, 2차 전지 이런 데 문제가 되니까 거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레슨이 뭘까요? 이런 게 이제 쟤네들 구체적인 기술들인데,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물 분야 시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 산업 또는 우리 물 관리 부분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폐수, 2차 전지 만들어 가지고 막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저기 배터리로 전기차로 가죠. 그럼 전기차로 가면 뭘 해야 돼? 거기서 폐자원 나오잖아. 배터리 폐자원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기술, 그리고 또 거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에 대한 폐수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수처리 산업체에서는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저쪽 그레디언트는 딱 알고 그쪽으로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여온 거죠.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고대에서 포스코에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받아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2차 전지 폐수에 대한 처리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산업체, 산업용수에서 또는 산업 어떤 중요한 반도체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이런 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우리 물 분야가 들어가서 물기술, 수처리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에 순환 경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고, 이런 기술들 가지고 우리 물산업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물산업의 유니콘들이 또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옛날에 전기차 없을 때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거 처리하는 거 신경 썼나요? 없었어요. 이런 산업 없었어.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도 없고 전기차 산업도 없었어요. 근데 기후변화 오면서 탄력을 받아서 늘어나잖아. 그럼 걔네들에 대한 자원,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데 필요한 어떤 우리 환경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환경기술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유니콘의 그레디언트, 이렇게 뭐 자유 레디컬 산화라든가 운반가스 뭐 추출, 선택적 오염 추출, 뭐 스타트업 AI, 바이오 인피니티, 뭐 RO 인피니티 등등, 얘네들은 정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포인트에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기업들을 가치를 키워왔다고 봐요. 근데 저 각각의 기술들이 과연 정말 대단하냐? 실제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먼저 앞서간 거지. 이러한 어떤 물 쪽의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앞서간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꾸 정부의 어떤 R&D 산업 또는 정부의 투자, 지원 이런 것만 바라지 말고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아까 고대에서 얘기했던 창업, 기후변화, 어떤 탄소중립 캠퍼스를 만드는데 창업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자, 제가 주로 해수 탐사를 하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중동에서 네옴시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네옴시티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20층짜리 롯데 빌딩을 만들어서 이걸 대전까지 쭉 끌고 가겠다. 그래서 수직형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과연 될 수 있을지 벌써 사업을 축소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네옴시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들은 전부 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심지어는 저쪽에 물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도 세계 최고 기술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줘야지만 저 네옴시티에서 추구하는 그 기술적인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 회수율을 높이자. 그러니까 지금은 해수 담수화가 42% 정도, 40%에서 회수율을 가져가는데 이걸 70-80% 올리자.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서도 뭘 해?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지금 있는 기술이 안 돼요. 그런데 쟤네들은 추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주로 돈을 버는 게 석유잖아. 근데 그게 석유가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거든요. 석유를 활용해가지고 자동차를 타든 아니면 뭐 발전을 하든 이거 하지 말자고 지금 가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그거를 역으로
이제 뭐랄까 역발상을 가져가는 거죠. 자, 석유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석유를 번 돈을 가지고 기후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걔는 그쪽은. 그래서 네옴시티의 내용들이 뭐 이렇게 라인이나 이런 어떤 건설 쪽의 내용들이 주로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기술은 기후테크의 기술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 축구 경기 같은 거 보거나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렇게 경기 같은 걸 보면 알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왕세자 그 무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디예요. 이게 이분의 우리는 맨날 이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빈 살만 황태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중동에서 후울레임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R이라고 하죠. 중동의 축구팀 얘기하면 계속 R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R이 우리나라로 치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뭐 김씨, 박씨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 사우디 하면 사우디 왕가 또는 사우디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빈이라는 말은 뭐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만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걸 우리나라는 빈 살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면 뭐냐? 빈 살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안 부르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하메드 빈 살만 이걸 줄여서 MBS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 중동 지역에서는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이분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뭐 이런 기후테크 활성화 때 굉장히 뭔가 선도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알죠? 두바이의 이제 계획인데 두바이에서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앞으로 그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러고 있어요.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석유 자기네들 포스트 탈석유 시대에 자기들도 석유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 학생들 데리고 이제 에너지환경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여기 자주라기보다는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 막툼 가에 뭐 이렇게 그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분이 만든 솔라팍이에요. 근데 이게 두바이에 공급되는 전체 전기 에너지의 35%를 태양광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걸로 여기다 지었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엄청 큰 거예요. 사막에다가 엄청난 양의 태양광을 깔아놨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왜 잘 안 되죠? 산이 많고 일단 땅값이 비싸요. 여기다가 이렇게 태양광 설치해 놓을 바에야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값을 계산하면. 근데 거기는 사막이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랜드에 대한 어떤 땅값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나 또는 태양열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게 그 거울들을 쭉 달아가지고 한쪽으로 쫙 모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여기서 엄청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두바이에다 공급해요. 근데 두바이가 전기를 언제 제일 많이 쓸까요? 물론 낮에도 에어컨 트니까 엄청나게 쓰는데 두바이 갔다 온 사람? 두바이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아니면 뭐 인터넷을 딱 봤을 때 두바이의 그 버즈 칼리파 삼성물산이 진 세계 최고의 빌딩에서 엄청난 레이저 쇼부터 시작해서 분수 쇼 뭐 이런 거 하면서 두바이 몰이 사실 거기가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밤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과 태양열은 밤에 공급이 안 돼요. 낮에 주로 만들어놔. 근데 그 낮에 만들어놓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밤에 쓰려면 저장해야 돼. 어떻게 저장할까?
어떻게 저장할 것 같아요? 배터리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배터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터리 뭘까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뭐 어쩌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얘기했는데 리튬 배터리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리튬 배터리가 너무 비싸. 지금 두바이가 사용되는 이 전체 도시에 공급하는 또는 이렇게 큰 태양광 에너지 파크에서 만드는 태양의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양은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 이건 가격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용량도 작고. 그러니까 뭐 어떤 짓을 해? 이걸 합니다. 예. 그 수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이 저기 양수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저기 이 두바이 쪽에 북쪽으로 보면 오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만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정말 평평한 그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돌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높은 지대가 형성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뭘 하고 있냐면 댐을 2개를 짓고 있어요. 하부댐, 상부댐 이렇게 해서 하부댐, 상부댐 지어놓고 거기다가 뭘 하고 있냐? 이제 가만 있어보자. 지금 다 완공됐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수 담수하든 뭐든 해가지고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상부댐으로 발전해서 펌핑을 해서 올려요. 펌핑해서 올려놓으면 얘네들 위치 에너지 위에서 쫙 저장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시 하부댐으로 그렇죠. 하부댐으로 내려서 수력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은요 78.9%예요. 그러니까 거의 21%를 펌핑해서 올렸다가 떨어뜨릴 때 로스가 나는데 그래도 리튬 배터리나 다른 저장 장치, 대용량 저장 장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을 하잖아. 물 입장에서는 물이 뭘로 사용된 거예요? 배터리로 사용된 거예요. 배터리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다 이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아까 제가 감축 기술 얘기할 때 에너지 발전 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 밑에 바로 뭐가 따라왔어요? 에너지에 대한 저장, 운송 이런 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물이 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후테크적인 관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한 6년 전쯤에 뭘 했었냐면은 국토부에서 수소도시 아까 기후기술 중에 어떤 에너지의 전환 중에 수소에너지가 있었잖아요. 수소에너지 또는 수소는 우리나라 12대 전략기술 중에 하나예요. 전략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2차 전지, 뭐 저기 반도체 뭐 등등 다 있어요. 첨단 바이오 다 들어가 있고 저기 원자력의 SMR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로 되어 있어요. 수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수소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중동 지역 있잖아요. 중동 지역 같은 데서 태양광 같은 발전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석유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파이프?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파이프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죠.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 액체와 액화 수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소 자체를 암모니아 같은 다른 형태로 그 H2를 NH3 뭐 N 붙이고 뭐 H 더 붙여가지고 바꾸거나 이래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 기후테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얘기한 것이 국토부에서 수소도시에 대한 기획까지가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저희 팀이 가서 저걸 수주를 해서 주로 에너지 환경대원도 있지만 화공과 교수님들하고 또 화공과의 이관영 연구부총장님이 계셨었는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과제를 했어요. 수소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태양광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단가가 너무 높아.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태양광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고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소를 만들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 그린 수소 얘기하는 거야. 일단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단가가 높으면 그린 수소 단가도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하고 고민했는데 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동의 신재생 에너지 단가는 가장 전 세계에서 낮아요. 아까 얘기한 땅값이나 뭐 사막, 그다음에 태양광의 태양 어떤 광이나 열을 받는 시간 등등 뭐 해서 물론 모래바람이라는 악조건은 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가 높은 악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중동의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태양광 기술, 수소 기술, 그다음에 뭐 해수 담수화 기술 이걸 다 갖고 가서 이 나라에서 실증하자. 상용화한 다음에 이거를 기후변화 대응 통합 솔루션을 현지에 제공하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에 진출하자. 이런 걸 기획을 했었어요. 수소 도시. 거기에 그걸 가지고 저도 국토부에 하고 또 산자부 저 과장들하고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썼던 자료인데 수소버스 있잖아요. 수소버스. 전기차는 아직까지 상용적으로 전기 버스까지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아직 수소로 하는 것이 좀 더 경제성이 전기차에 비해서는 배터리나 이런 용량을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수소 버스가 아직 상용화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거를 현대자동차와 같이 가서 야,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줄 테니까 수소 생산해서 그걸 수소버스에 적용시키고 수소버스를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두바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아부다비예요. 두바이에 있는 그 항공사가 뭐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지. 그리고 아부다비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맨시티산 만수르가 갖고 있는 에티하드 항공이 있어요. 에티하드. 양쪽이 UAE의 두 개 핵심적인 도시인데 여기를 연결시키는 KTX 같은 것도 없어요.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거든. 근데 왜 얘네들이 없을까요? 서로 경쟁을 해서 그래. 두바이에서 관광객들 온 사람은 두바이에만 머무르게 하고 싶고 아부다비 온 사람도 아부다비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부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고 있어서 이게 서로 연결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세계 최초로 뭘 하고 싶어? 수소버스로 상용화하자. 이걸 저쪽에 가서 제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수소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 기술을 상용화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술, 그린 수소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해요? 이 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그 수소를 한국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뭐가 돼? 선박 기술이 필요하죠. 선박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가져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뭐 수소버스부터 수소 선박까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없던 산업이에요. 지금까지 없던 산업이에요. 없던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자. 즉 다시 말해서 기후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 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20분. 한 10분 정도 남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뭐 미국 기후 정책의 불확실성 이거는 뭐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 뭐라고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물공급 인프라는 한 10분 정도의 왜냐
지난번 영남대 특강할 때 제가 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물시장 엄청나게 커요. 1350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최근에 10년 동안 보험사가 지불했던 기후 관련된 재난 비용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앞으로 2034년까지 이렇게 증가하겠다는 거예요. 기후재난 비용이. 근데 그 기후재난 비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69%가 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인들이 그 얘기할 때 홍수가문 얘기한다는 게 맞아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물 섹터, 워터 섹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물 적응, 그러니까 적응 분야의 가장 큰 어떤 이 기후테크의 기술로서 물 산업 또는 물 관련 기술들을 이제 육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GWI 자료에 보면 여기 영어로 쓰인 것처럼 Corporate Water Security가 나와요. 산업체, 기업들에 대한 물 안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옛날에 얘기 안 하던 거거든요. 기업들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어떤 그 공업용수를 받아왔어요. 수자공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 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야? 이제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나타나니까 뭐야? 그레디언트 같은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초순수고, 초순수 얘기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초순수 쪽에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는 뭘로 가야 돼?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고, 왜? 아리백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시밤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생산하지 않은 반도체는 지네들이 안 사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세 붙이겠다 뭐 이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와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초순수 아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결국 초순수가 만들어지는데 전처리, 메이크업, 펄리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많은 기술들이 다 시리즈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뭐죠? 비효율성인 거야. 에너지 효율성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저것들을 좀 줄이거나 또는 또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해줬을 때 뭘 또가 문제가 되죠? 왜 저렇게 많이 붙였을까요? 초순수 만들 때? 반도체 칩 망가지면 안 되잖아. 생산할 때. 그러니까 물이라는 관점에서 돈이 좀 들어가도 칩에서 조금 불량률이 높아지는 거는 더 큰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우리는 저게 에너지 많이 쓴다고 떠들어봤자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 돈 얼마 안 들어. 그냥 신뢰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저걸 줄여나가거나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신뢰도를 높이려면 뭘 해야 되죠? AI 등등 IT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IT와 결합하게 돼서 신뢰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물 쪽만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 및 건설업이 26.7%, 이 안에는 철강, 시멘트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수송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쪽은요, 상수도 분야가 기껏해야 1.6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탄소 중립 정수장에서 많이 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3 내지 8%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3 내지 8%는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철강 시멘트에서 너무 많이 쓰잖아. 에너지 쪽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에서 8%예요. 그러니까 우리 넷째로 간다면 물 분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하는 건데, 이게 물순환 사이클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뭐하고 뭘 잘해야 되냐면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고 워터 이피션시를 높여야 돼요.
워터 이피션시는 뭐죠? 같은 물을 사용해서 더 많은 목적을 달성하면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어떻게 에너지 적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미티게이션이 뭐야? 감축이고 어댑테이션이 적응이에요. 에너지 이피션시 높이는 거는 감축 쪽에 들어가지만 워터 이피션시 순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댑테이션에 가까운 거예요. 적응 쪽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이걸 하수 처리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리커버리하고 뉴트리언트, 아까 뭐 사용 가능한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웨이스트 워터, 하폐수 처리 쪽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세다 이거죠. 2월 달에 최근에 제가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워터 에너지 넥서스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저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워터 리서치 에디터 있잖아요. 마이크 루스드로트. 그 마이크 그 친구 뭐 저 굉장히 친한데 그 친구가 플래너리 톡을 했어요. 그래서 45분 동안 발표했고 저는 키노트 하니까 30분 했는데 플래너리 톡을 하는데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에너지와 뉴트리언트를 이렇게 리유즈하는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각각 연구를 했다. 그런데 하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유기물 또는 어떤 그 저 유용한 가치 있는 그 자원들은 에너지로 한번 사용하거나 하고 나면 그 자원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유용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에너지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리커버리 할지를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 생각을 잘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하수처리장을 혐기 소화 같은 거 많이 늘려가지고 바이오메탄 가스 많이 만들어서 저기 뭐야 그 에너지로 리커버리 하자. 이거 연구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유용한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더 카본 소스로부터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더 강화해서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보면 어댑테이션과 적응 쪽으로 이렇게 요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도시에서의 물순환에 대한 탄소 중립 전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도 물 절약 재이용 활성화한다든가 물 흐름 전 과정에서 탄소 저감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못 쓰는 이유가 땅이 없거든요.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 정수장 이런 데예요. 하수처리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지금 계속 뭐 지하화하고 있지만 지하화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다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다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의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는요 2030년까지 모든 정수장을 넷 제로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 안 가고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에 두 가지 축이 뭐예요? 딱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저탄소형 생산 공급 체계 구축이에요. 뭘 해? AI 같은 거 활용하겠다. 또는 뭐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 안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 정수장을 넷제로로 만드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우리 정수장 쪽 또는 하폐수 쪽에서도 아까 얘기한 도시 물산업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정진영 교수님 하수 쪽에서의 여러 가지 신기술들 아나먹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쪽도 계속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한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유니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굉장한 투자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해수 탐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저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만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만 보면 제1위 에너지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아까 솔루션을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잖아.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가 어느새 신재생 에너지 넘버 원 기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력 발전도 하잖아요.
그리고 조력 발전도 하잖아.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지금 자기네 어떤 임무 중에 하나에 에너지를 미래를 위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자원공사 이름은 수자원공사인데 얘네들이 2030년 이후에는 에너지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가면. 자기네 지금 댐 있는데 뭐 설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댐에? 수상태양광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수상태양광 설치하고 있고 지금 보조댐 같은 거 만들어서 아까 뭐 얘기했었죠? 양수발전 얘기했잖아요. 양수발전 더 발전시키려고 보조댐 만들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전부 다 워터에너지 넥서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했고요. 해수담사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와서 너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정말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원워터라고 해서 기후변화가 오니까 물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워터 리유즈 해야 되고 해수담사 해야 돼. 그런데 더러운 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안 먹었던 더러운 물을 활용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드니까 뭐가 많이 들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즉 기후변화가 많이 오니까 위기야. 그러니까 수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더러운 물을 더럽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음용수가 아니었던 것을 처리해서 먹어요. 그랬더니 뭐가 발생해요? CO2가 더 발생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 그러면 더 수자원이 어떻게 없어져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때 나오는 것이 H2-CO2. 즉 해수담사를 하겠다. 그럼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근데 할 수 없이 할 때 뭘 해줘야 돼요? CO2 저감을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갔어요? 증발법으로 가다가 역삼투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쪽으로 가면서 획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지금 증발법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중동 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사 플랜트 기술개발연구단 단장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같이 저에너지 해수담사 플랜트를 개발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보면 뭐 LG화학이라든가 대우건설,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해수담수와 에너지 플랜트를 이렇게 분석해서 고압으로 운영을 되고 있구나. 전처리 설비가 에너지 집약적이구나. 그 다음에 수질 같은 거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RO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처리, 그 다음에 후처리를 첨단 기술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1000톤짜리 파일럿 플랜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10만 톤짜리로 설계를 해서 대우가 설계를 했지만 설계를 해서 그 당시로 치면 3.3 kWh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해보자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플랜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아부다비에. 그리고 거기 뭐 주요 관료들 에너지청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준공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가 3.3이었는데 한 3.0 그 다음에 TDS가 높아지면 한 3.13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했고 이거를 어떻게 아부다비나 이런데 그 리포트가 이제 그때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아부다비 쪽에서 리포트를 써서 또 우리 쪽 연구실에서 논문 내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역적 시간적 편차로 물 부족 현상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지금 올해 완공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수 담수화 시설이 필요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레 해수 담수화 아까 저희 연구단 됐다고 하는데 다음 우리 연구단에서는 뭘 하냐면은 해수에 들어있는 자원을 회수하자. 아까 순환경제 얘기했죠. 웨이스트 워터 쪽에서는 아까 뭐 에너지가 됐든 유용한 가치 있는 걸 자원을 회수했던 그런 쪽으로 간 만큼 해수 담수화에서도 똑같이 갑니다. 해수 담수화에서 해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거 끌어내서 마그네슘도 사용하고 칼슘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들어가 있는 리튬 등등 이런 거 다 회수해서 다 활용해보자 하는 쪽이 해수담수화 미래 연구단이고 그 연구단이 오늘 선정이 됐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자, 그래서 농담으로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박수 진짜 치면 내가 약간 부끄러운데 어쨌든 오늘 선정이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저 해수 쪽에서 유용한 가치 있는 자원들을
해수담서 플랜트를 하면서 달성하는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연구에 주로 참여하는 데가 포스코입니다. 왜 포스코가 참여할까요? 똑같은 기술이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포스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저 증권 주식 사놨나요? 예, 주식 사놨으면 꽤 돈도 번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리튬도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 한 2개 정도. 네. Any question? Any question from you? Did you understand? Even though I said in Korean. Okay. You had a translation going on. Here. So. 자, 우리 예, 여기. 이건 알고도 아는 게 그냥 물을 아예 생산하는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를 결합해서 하는 게 아직까지 위험하고 국가래 경제성도 안 좋은데 그럼 아예 개발을 포기했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소 가스와 산소 가스를 합쳐서 이제 물을 만드는 거. 그게 포기했는가 그냥 위험하고 경제성도 안 좋아서 아니면 그냥 사실 뭐 위험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제가 중동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경제성을 고려한 내용인데 경제성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을 얻는 거잖아요. 이 목적은 물을 얻는 게 자연계에서 있는 물을 처리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될 가치는 저쪽 우주에서밖에 없습니다. 네. 또 Any questions, you guys? Yes. Mine is not a question per se, but rather a comment. Okay. Yes, regarding I think the catch is now balancing the economy when it comes to the aspect of climate change and the threats that are in there, and then making the economic value, especially on water. The way you indicated that there is a lot of water that is being used in the cooling of the semiconductors, and now like balancing the economy, the economic benefits, and also the climate change threats that are like involved in the production. So I think that is where, for me, it is such a tricky thing. You are right. Yes. Number one,